안녕하세요.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정호시입니다. 오늘의 도서관 퀘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 퀘스트는요, SF 판타지 도서관에 있는 여러가지 책들이라든가 아이템들, 그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보고 거기에 숨겨진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도서관에 현재 정리하고 있다 해서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제 취향의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도서관에는요,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규어들도 있고, 장난감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가령 지구본이라던가 나침반이라던가 망원경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모래시계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은, 이거는 이제 도서관에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이렇게 태엽시계가 있습니다. 자, 태엽. 지금 소개드린 여러가지 물건들은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 집에 있는 6분의 2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전부 다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대항해 시대를 대표하는 물건들이 돼요. 갑자기 왜 대항해 시대 혹은 르네상스 시대를 얘기할까요? 사실 이 대항해 시대 혹은 르네상스 시대, 저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클럭 펑크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클럭 펑크, 클럭, 시계, 시계를 이용한 펑크? 더 정확히 말하면 태엽 장치로 돌아가는 어떤 물건들에 대한 시대 이야기. 태엽 장치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물건들이 굉장히 발달했다면 과연 어떤 형태의 세계가 펼쳐졌을까? 물론 그 전에 전자기술이 발달해서 나왔던 사이버 펑크, 그리고 전기기술이 발달해서 나왔던 디젤 펑크, 디젤 펑크에서 파생돼 나온 게 사실은 클럭 펑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시계를 얘기하고 6분위 같은 걸 얘기하고 망원경 같은 걸 얘기했어요. 지구본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지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참 특이하게 생긴 지도죠? 카르타 마리나름 지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름이 되게 길어요.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북해의 지도입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거는, 나중에 인쇄된 거는 베네치아에서 인쇄됐지만, 북해 쪽에서 한 수도승이 만든 지도라고 해요. 근데 이 지도가 뭐가 특이하냐면, 굉장히 사실적인데 16세기에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16세기니까 르네상스에서 좀 더 떨어진 시대죠. 근데 근대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것도 역시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실제로 이게 인쇄돼서 만들어진 건 베네치아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베네치아가, 자, 물론 인쇄술의 발달을 보게 되면 구텐베르크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인쇄술을 본격적으로 상업용으로 사용한 거,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인쇄술이 발달한 지역은 바로 베네치아였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문서들이 여기서 만들어지죠. 당연히 성경 같은 것도 거기서 인쇄됐지만, 동시에 역사상 최초의 포르노 인쇄물 같은 것도 베네치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카르타 마리나 같은 지도도 나왔는데, 자, 지도 사실 이제 원본 지도는 이거보다 한 4배 정도 크게 커요. 제가 책 잠깐 선전하자면 전홍식 관장의 판타지 도서관이라는 이 책, 무게가 두 개가 어마어마한데, 이 책 텀블벅하면서 이벤트로 해가지고 이제 제공한, 물론 이제 따로 판매한 그런 겁니다. 사실 전부터 진짜 만들고 싶었어요. 그것도 원본 크기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했지만 상당히 정밀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이 지도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도의 아주 상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바다에는 온갖 종류의 괴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재밌는 거는 육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생활상들이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게 베링해던가 하여튼 얼음이 얼어가지고, 바다가 얼어가지고 거기 썰매를 타고 지나가는 장면 같은 것들도 연출해놨어요. 이걸 만든 수도승은 실제로 바다를 직접 가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장소들을 직접 가보고서 지도를 만든 게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정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도 대체 다채롭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하필 바다에는 온갖 종류의 괴물이 있냐는 거죠. 16세기만 하더라도 바다는 저런 괴물들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이죠. 사실 이 미지라는 게 우리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죠. 인류가 처음 세상에 발을 디뎠을 때 세상은 온갖 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뭔가 떴다 치네? 저게 도대체 뭐지? 아, 저게 뜨면 굉장히 따뜻해지네? 왜 저것은 매일매일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걸까? 세상이 어두워졌어. 저건 뭐지? 왜 저건 저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왜 모양이 변하는 걸까? 그처럼 세상에 온갖 미지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그 미지를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바로 신화가 탄생하고 그 신화로부터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종교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고대 세계로부터 인간 세계는 신앙과 종교가 지배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돼요. 자, 우선은요, 나침판이 전래되기 시작합니다. 나침판이 전해지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남쪽과 북쪽을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는데 몇몇 별들이 위치가 정해져 있고 움직임이 항상 일정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있는 위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육분위라고 하죠. 그런데 육분위가 문제는요, 지상에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바다에서는 육분위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육분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거꾸로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육분위 자체가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기 위한 물건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면 도리어 그걸 쓸 수가 없게 되는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왜?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시에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지구는 자전하고 있고 그리고 별의 위치는 계속 바뀝니다. 시간에 따라서. 거기서 굉장한 물건이 등장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런 모래시계 같은 것들 혹은 물시계 같은 것들을 사용했죠. 근데 그 모래시계나 물시계도 상당히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스만 제국 같은 데서 몇몇 학자들이 만든 물시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정밀하고 굉장히 다채롭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진 거의 오토마타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자동 기계들이죠. 시간이 되면 종이 울린다라던가 굉장한 정확도를 내게 되죠. 하지만 모래나 물이라던가 그런 거에 의존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어요. 자, 해시계는 좋았지만 해시계 역시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만 됐죠. 그런데 바로 태엽시계가 등장하게 돼요. 물론 처음에 이렇게 작진 않았죠. 굉장히 거대했죠. 하지만 태엽이라는 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알리는 기계, 그 기계가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육분위를 통해 내가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됐어요. 실제로 대항시대에 시계가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이었습니다. 대항시대 같은 게임 보게 되면 사실 육분위만 있으면 별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시계예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면 그 별의 위치가 정확한 것인지 알 수가 없죠. 별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니까. 하지만 내가 정확한 시간, 정확한 날짜를 알게 되면 육분위를 이용해서 별의 위치를 통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위도, 경도. 사실 위도만 보자면 날짜하고 태양의 위치만 알면 돼요. 태양의 각도만. 하지만 경도는 오직 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시계가 필요했고, 그래서 대항시대의 시계는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시계 장인들을 국가에서 보호하면서 그 시계 기술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했다고 해요. 자, 또 하나 르네상스 시대에 놀라운 발명품이 있죠. 바로 망원경이에요.
갈릴레오가 갈릴레오 갈릴레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게 되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죠. 거기서 신이 말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지금과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굉장히 다르다. 신의 말이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래, 신의 말이 틀렸을 수도 있어. 우리 인간이 보고 관찰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 그 결과 인본주의, 우리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돌아가자. 과거를 그리스 로마 시대 혹은 그 이후에 발달했던 그 그리스 로마의 문명들을 계승했던 오스만 제국의 아랍권의 기술들을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발전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죠. 사실은요, 그리스에 발달된 과학기술 같은 것들은요, 아니면 수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유럽으로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고 아랍권에 전달이 돼서 아랍권에서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유럽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바다로 향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상상을 통해서 우주로도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최초의 SF 중 하나였던 솜니움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케플러가 작성한 거예요. 케플러라면 갈릴레오와 함께 행성의 운동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헌을 남긴, 지동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행성의 운동이 타원 운동이다라든가,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는데 그가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게 돼요. 근데 그런 게 가능했던 것도 사실은 이 같은 기술의 발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클럭 펑크 얘기를 드렸습니다. 클럭 펑크 작품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클럭 펑크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황금 나침판이에요. 황금 나침판은 교주주의, 종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어떤 세계를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종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종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레시오미터라고 하는 태엽으로 작동되는 어떤 장치에 의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태엽 기술, 망원경, 6분의 1 이런 모든 기술들이 우리들에게 지평선 저 너머에 상상의 저편의 가능성을 떠올리게 해줬고, 그 결과 우리는 종교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클럭 펑크를 되게 좋아하고요. 오늘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도서관에 좀 정리를 할 생각인데, 안타깝게도 클럭 펑크 관련된 작품들은 거의 없어요. 얘기했지만 황금 나침판 이외에 클럭 펑크 설정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작품들 상당히 찾긴 힘듭니다. 글쎄요, 클럭 펑크 스타일로 이렇게 클럭 펑크에서는 사실 그것 말고도 오토마타의 그런 그 이론이라던가 피노키오 같은 것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클럭 펑크적인 그런 상상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런 식의 작품들도 있긴 있으니까 찾아보면 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한번 준비하도록 하죠. 과연 오늘의 퀘스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굉장히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잠깐 쉬고서 이후에 계속 하도록 하죠. 어느새 8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퀘스트 목적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 클럭 펑크 관련된 작품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퀘스트는 일단 실패입니다. 심지어 일단은 클럭 펑크 관련된 작품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클럭 펑크 작품 중 하나인 황금 나침판 시리즈도 찾질 못했어요. 도대체 어디에 묻혀있는지. 워낙 많은 상자 속에서 여러가지 많이 뜯고 많이 정리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쉽진 않으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공간 문제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고자
약간 공간을 늘렸어요. 숨어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만족하도록 하고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식으로 오늘의 퀘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 떨어지면 오늘은 끝나게 되는데 한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